산막 후속 단계 7장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라. 열광적인 팬 집단을 구축하라. 부족이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와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와도 연결된 집단을 말한다. 이 정의는 세스 고딘의 훌륭한 책 트라이브즈에서 따온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항상 어느 한 부족의 일부였다. 특별한 기업은 평범한 기업과 구별된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열광적인 팬 집단, 즉 그들만의 부족을 이끌고 있다. 당신의 회사에서 부족 구성원이란 특별한 유형의 고객을 말한다. 그들은 당신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력한다. 부족 구성원들은 마케팅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광고의 힘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준에까지 퍼뜨린다. 그런 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업에는 특징이 있다. 1. 고객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어 열광적인 팬으로 바꾼다. 2. 고객과 평생 관계를 구축하며 평생 고객을 육성한다. 3. 고객과 거래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만든다. 4.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을 연출한다. 5. 멋진 경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고객이 당신 회사를 믿고 여러 곳에 추천하며 더 많은 거래를 원하는 열광적인 팬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당신을 추종하는 부족이므로 이들을 잘 돌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평범한 회사들은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한 후에는 즉 잠재 고객이 일단 당신에게 구매를 하면 마케팅 노력을 중단한다. 고객과의 관계를 단지 거래만으로 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회사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이다. 반면 특별한 회사는 모든 고객을 단지 한 차례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회사의 전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창출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런 특별한 회사는 신제품 출시가 더 쉬워지고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열광적인 팬들이 있다면 마케팅을 한 다음 굳이 판매를 서두르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형의 마케팅을 실행하는 선두주자는 단연코 애플이다. 애플은 언제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돈을 미리 내고 물건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수많은 열광적인 팬들이 있다. 이것은 단지 애플 같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이런 마케팅은 소기업이 하기에 더 큰 이점이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큰 만큼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된 관료주의에 젖어 있으며 보고 라인이 복잡하고 의제가 다양한 반면 소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기업은 고객 관계를 미세한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다. 소기업의 고객은 다른 고객에 뒤섞여 쉽게 길을 잃지 않기에 훨씬 더 개인적이고 부족과 같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당신은 열광적인 팬 집단을 만들고 육성하며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마케팅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팔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제공하라. 이 장에서 좋은 제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이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좋은 제안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찾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당신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까지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피트니스 강사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더 나은 건강, 체력 단련, 영양가 있는 식품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더 나은 건강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너무 모호하고 먼 얘기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들린다. 따라서 더 나은 건강,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자랑할 만한 것, 구체적인 성과 또는 잠재 고객이 갖고 있는 다른 특정한 욕구, 그들이 원하는 것에 호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탄한 복근, 탄력 있는 몸, 멋진 몸매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건강 개선의 관점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 건강 개선을 제공하되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토대로 몸매와 성과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은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모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두 개념은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분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오랫동안 러닝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러닝머신의 효과가 없다는 증거일까? 당연히 터무니없는 결론이다. 러닝머신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그 기계의 전원을 켜고 그 위에서 한동안 뛰고 땀을 흘리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러닝머신을 사는 것은
내가 살을 빼기 위한 단지 첫 단계였을 뿐이다. 그것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설명으로 명백하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싸워야 할 큰 전투는 사람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고객이 산 제품이나 서비스로 성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물건을 구입한 고객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고객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과 경쟁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구매 고객이 끝까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구현하지 않는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기껏해야 일회성 판매에 그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고객이 러닝머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서 사기라고 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가? 소비자들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접속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파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파한다.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제품 사용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턴키 전략, 즉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기까지 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순전히 낮은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이익률 낮은 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로 전락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클릭 한 번이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잠재 고객이 당초 의도한 결과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어쩌면 특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포장해야 할 수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전체 실행 절차를 다루기 쉬운 작은 단계로 구분해야 할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먹게 하려면 달콤한 맛을 추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주는 전략이다. 어느 분야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고 사람들은 멋진 리더에게 지도받기를 원한다. 고객이 당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목적에 따라 구현하도록 새로운 포장 계획을 주도하거나 도중에 직면할 장애물을 예측하고 그것을 극복할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도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고객이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면 고객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고객과 당신 모두를 속이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한 건의 거래가 아니라 열광적인 팬 집단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제품 또는 서비스로 한 편의 드라마 연출하기.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모든 비즈니스는 오직 두 가지 기본 기능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마케팅과 혁신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하면 대개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스타트업, 생명공학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보통 제품을 파는 평범한 회사는 혁신적일 수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혁신이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서 일어난다고 오해한다. 당신이 그저 평범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혁신은 당신의 회사나 산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오직 가격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혁신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의 개성 그 이상을 의미한다. 혁신은 제품의 가격 책정, 자금 조달, 포장, 업무 지원, 운송, 관리, 마케팅, 그리고 고객 경험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 무수한 다른 요소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고객은 단지 서비스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즐거움을 원한다. 당신의 제품으로 드라마 같은 느낌을 연출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그저 가격에 관한 것밖에 묻지 않을 정도로 매력 없는 회사라면 당신은 혁신과 드라마 같은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의아할 수도 있다. 도대체 믹서 같은 지극히 평범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어떻게 혁신적일 수 있단 말인가? 또는 흔하고 흔한 식당이 어떻게 혁신적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평범하고 지루한 사업들이 혁신적일 수 있느냐고? 물어봐줘서 고맙다.
블렌드텍이라는 회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믹서 제조 업체다. 그런 회사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엄청난 바이럴 마케팅 붐을 일으켰다. 회사는 그 동영상에 익살스럽게 보이는 과학자를 등장시켜 아이폰에서부터 아이패드, 골프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물건들을 자사의 믹서에 넣고 가는 모습을 시연해 보였다. 맛있는 식사 후 집까지 모셔다 드려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 제품이 믹서 안에서 무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보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블렌드텍은 유튜브 동영상이 수억 건의 조회수를 올렸으니 그저 기뻐할 뿐이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낸 것을 생각하면 가히 천재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신도 평범한 제품이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사는 동네의 한 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이 포스터를 발견했다. 이 식당은 고객을 집에서 픽업해올 뿐만 아니라 식사 후 집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당의 주 수익원인 술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했다. 결국 고객과 식당 모두 이익인 셈이다. 우리는 평범하고 지루한 것을 파는 회사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당신도 이제 혁신해야 할 때다. 혁신하기 위해 꼭 독창적인 뭔가를 발명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산업이나 제품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본받거나 빌리거나 뻔뻔하게 훔쳐도 좋다. 단지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지루한 상품을 파는데 머물지 말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이라도 실행하라. 기술을 활용해 마찰을 줄여라. 최근 나는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식사를 했다. 그곳은 음식이 훌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해변이어서 경치도 아주 멋진 곳이다. 추운 날에는 장작을 떼는 벽난로를 설치하는데 그 벽난로가 분위기를 더해준다. 우리 부부는 그 동네로 이사한 이후 약 1년 동안 그 레스토랑을 단골로 이용했다. 식사 후 계산을 하다가 신용카드 단말기 옆에 손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인 표지를 발견했다. 우리 신용카드 기계는 PIN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서명을 해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다. 사업주로서 내가 가능하면 제발 최대한 마찰이 없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물건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 식당에서 문제의 신용카드 기계는 적어도 1년 동안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은 분명히 비접촉 결제 시스템 같은 말썽의 소지가 거의 없는 새로운 결제 기술을 도입할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혁신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2004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구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 회사에 불과했다. 2006년 9월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여전히 실험 중이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도 않았다. 2007년 중반까지만 해도 아이폰이라는 물건은 없었고 2010년 4월까지만 해도 아이패드는 여전히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소문일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술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지만 신기술의 목적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모든 신기술의 목적은 바로 마찰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가장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고객, 되게 큰 조직의 고객의 입장에서 그저 기술에 발목 잡혀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해본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록 그런 큰 조직이 아닌 영세 사업주라 하더라도 기술이 판매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계산을 하는 기술이든 콘크리트 블록을 들어 올리는 기술이든 아니면 어려운 창고 문헌을 찾기 위해 수천 개의 출판물을 검색하는 기술이든 기술은 우리를 대신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함으로써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때로는 기술 자체를 위해 기술을 구현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의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간결하고 직접적인 대답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아이팟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새로운 음악을 아이팟에 저장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동네 음반 가게에 가서 원하는 음악이 담긴 CD를 산다. 2. CD를 컴퓨터에 삽입하고 음악을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로 복사한다. 3. 아이팟과 컴퓨터를 동기화한 다음 음악을 복사한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아이팟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아이팟의 폭발적 성공은 애플이 아이튠즈 스토어를 개설하고 나서였다. 이는 결국 아이폰과 아이패드 성공의 기초가 되었다. 애플이 선보인 기술은 소비자와 상인 간의 마찰을 크게 줄였다. 아마존, 구글, 비접촉식 결제 기술 등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마찰과 저항을 크게 줄임으로써 그 기술이 없었다면 몇 시간, 며칠,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일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기술을 활용해 고객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작업들을 더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를 위해 내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모든 기술 하나하나를 직원으로 생각해 보자. 과연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 직원을 고용했는가? 이 직원의 핵심성 과지표는 무엇인가? 웹사이트를 예로 들어보자. 애초부터 특별한 목표 없이 그저 회사 브로셔를 온라인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고객이 찾아올 거라는 막연한 개념이나 희망만 가지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반면 내가 아는 현명한 기업가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사용한다.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그들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잠재 고객이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목표에 KPI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중단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간다. 이제 당신의 회사에서도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당신이 사용하는 기술은 마찰을 줄이고 있는가? 도입된 목적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고객에게 가치 있는 목소리를 내라. 작고한 위대한 기업가 짐 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중요하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목소리를 줄여야만 가치 있는 목소리를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는 분명 현명한 조언이다.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당신은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사상적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기업가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기업가의 주요 차이점은 전자가 콘텐츠 창출자라면 후자는 콘텐츠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공한 기업가는 단순히 콘텐츠 창출자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가치 있는 목소리가 되려면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 물론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법이 없다. 결코 당신을 방해하는 법도 없다. 업계 안팎의 사상적 선구자, 멘토 코치, 성공적인 동료 등 다른 가치 있는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따름으로써 자신만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수양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혹이 강하더라도 너무 많은 목소리를 한 번에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과 직접 지식을 통해 나오는 몇 마디의 목소리가 그저 이론과 의견, 제시에 기반한 다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물론 이론이나 의견 제시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출처에서 나온 목소리치고 가치 있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 강압적인 판매 전술의 시대는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당신의 평판이다. 이른바 평판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강압적인 영업 전술 마케팅에서 교육적인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책에서 줄곧 강조했듯이 교육적 마케팅의 요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목표 시장에서 당신을 권위자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권위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듣고 싶어 한다.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면 틈새 분야 시장에서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포지셔닝 될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표적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치 있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표적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런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저 빨리 판매하기만 바라는 사람 중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가치 있는 목소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투자한 시간만큼 충분한 보상이 돌아온다. 평판 경제에서 당신은 그저 상품이나 파는 또 하나의 미투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가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신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블로그, 이메일 목록 작성, 월간 뉴스레터, 정기적인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어떤 방식을 택하든 시장에 가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효과도 없는 판매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경쟁자와 크게 차별화될 것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식사를 하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에 가서 토요일 밤에 느긋한 휴식을 한껏 기대하던 중 아내로부터 끔찍한 말을 들었다. 슈퍼마켓에 잠깐 들러요. 몇 가지 살 게 있어요.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쇼핑을 너무 싫어하는지라 예의차 안에서 기다릴 개라며 고전적 수법을 구사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몇 가지 물건을 사야 했고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아이폰으로 앵그리 버드 게임을 하며 지난번에 깨지 못한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아내는 그 게임을 질색하지만 내게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게임이 끝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고 슈퍼마켓 복도 끝에서 몇 가지라던 말과는 달리 무거운 쇼핑 바구니를 들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아내가 자몽 샴푸와 코코넛 샴푸를 놓고 어느 것을 살지 한참 망설이는 동안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멋진 마케팅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옆 페이지에 내가 찍은 사진을 보라. 오른쪽에 있는 두 병의 샤워젤과 왼쪽에 있는 샤워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 두 병의 샤워젤은 보기 드물게 멋진 제품 포장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왼쪽의 샤워젤은 지루하고 평범해서 선반에 있는 다른 100개의 병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기네스 맥주를 잔에 가득 따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것은 추가로 생성되는 기포에서 나오는 공기 주머니가 맥주를 통해 확산되는 이른바 빙정 형성이라는 과정 때문이다. 지금은 높게 평가되지만 처음에는 기네스 맥주 1파인트를 따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정적인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기네스는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이런 부정적인 속성을 긍정적인 특징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맥주를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네스 맥주 1파인트를 따르는데 119.5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지요. 기네스의 교훈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을 고객에게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광고 문구나 심지어 포장지 같은 곳에 당신이 제품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거나 제조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라.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기술에 대해,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직원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라.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느냐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마케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노력과 기술이 그냥 묻히지 않게 하라. 그것이야말로 제품에 대한 본질과 품질을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프리미엄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특히 중요하다. 앞쪽의 샤워젤 사진을 보면 오른쪽 두 병의 제품은 제품 개발에 관한 배경 이야기가 병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로고나 회사 이름도 찾아볼 수 없다. 병의 전체 공간을 아주 영리하고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 사실 소비자들은 당신 회사의 로고나 이름 그리고 당신이 업계의 리더라는 의심스러운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당신 제품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 배경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아내의 쇼핑에 따라가기 주저하던 내가 어쩌다 중요한 마케팅 원칙의 새로운 반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역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오는가 보다. 제품은 작은 돈을 벌지만 시스템은 큰 돈을 번다. 내가 모든 회사에 항상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나는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을 처음 접했을 때 푹 빠져서 읽었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나도 비즈니스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책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사업에서 실패의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회복하고 여러 개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도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었다.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은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다. 당신의 사업이 천재나 슈퍼스타의 재능에 의존한다면 그 사업을 복제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이런 이유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지루한 회사에만 투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제품을 만들고 경영 구조가 튼튼하고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루한 회사들인가.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위험성이 큰 기술 스타트업, 투기성이 강한 생명공학 회사같이 이해하기 힘든 회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회사들은 한두 명의 슈퍼스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도 함께 쓰러지는 경향이 있다.
대신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우수한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견고한 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스템은 평범한 인간들이 비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다. 일단 복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추면 사람들은 당신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자금을 제공하려 들 것이다. 1. 시스템 구축으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므로 당신과 거래하기를 원하는 고객들. 2. 당신의 시스템을 라이선스 받으려는 라이선스 계약자. 3. 당신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입하려는 가맹점. 4. 당신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려는 투자자 또는 경쟁업체. 현재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다음 4가지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4가지 영역에서 확장과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마케팅 시스템. 관심 고객을 계속 창출해 회사에 참여시킨다. 2. 판매 시스템. 관심 고객을 육성하고 후원해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킨다. 3. 주문 처리 시스템. 고객의 돈을 받는 대가로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 4. 관리 시스템. 회계, 고객 응대, 인력 관리 등 회사의 모든 지원 부서. 당신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 이 4가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많은 영세 기업이 마케팅과 판매 시스템은 소홀히 한 채 주문 처리와 관리에만 몰두한다. 누구도 마감일을 정하고 마케팅을 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급해 보이는 모든 문제는 대개 주문 처리 부서와 관리 부서의 몫이다. 결국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문제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마케팅과 판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애초부터 당신에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테고 당신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른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스템 없이 평판과 입소문에 의존하는 회사도 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순전히 평판만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현명한 회사들은 마케팅과 판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사 문제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시스템이란 정확히 뭘까? 간단히 말하면 비즈니스 시스템은 회사가 당신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다. 대부분 그런 절차와 프로세스는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동영상이나 오디오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를 총칭해서 운영 매뉴얼이라고도 하는데 그 목적은 회사의 총체적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가 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적 회사지만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조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여드름투성이 10대들이 매장을 운영한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즈니스 시스템 덕분이다. 맥도날드의 운영 매뉴얼은 고용이나 고객과의 상호작용 같은 큰 일에서부터 빅맥빵의 소스를 얼마큼 짜야 하는지, 그리고 피클은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같은 작은 일까지 전체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다루고 있다. 나도 10대 시절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 이사할 때 그때 쓰던 이름표를 발견하기도 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비즈니스 시스템을 간과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비즈니스 시스템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신 제품 제안이나 영업 기법, 그 외 회사에서 눈에 잘 띄는 일과는 달리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지루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정말로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비즈니스 시스템을 간과하는 2번째 이유는 그것이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세 기업의 경우 특히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영업, 관리, 주문 처리 같은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작업처럼 보인다. 사업주들은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비즈니스 시스템 만드는 일은 뒷전으로 밀린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 태만이 누적될수록 결말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수년간 열심히 일한 사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는데 회사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사실 회사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 자체가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없는 회사는 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 가격 이상의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영업권도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시스템을 구현하면 여러 이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 가치를 높인다. 당신 회사가 평생 당신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준다면 물론 매우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 당신의 회사를 매각해 평생에 가장 큰 돈을 만지는 날이 온다면 그 또한 멋지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은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때의 이야기다. 당신 없이도 회사가 충분히 굴러갈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성장 및 확장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회사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직접 회사 시스템을 복사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거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프랜차이즈화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큰 부를 형성한 사례는 많다. 3. 일관성.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맥도날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매우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4. 인건비 절감.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기 위해 매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의 힘 당신 없이도 굴러가게 하라. 질문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다면 회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당신이 떠났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면 더 나쁜 상태가 되었을까? 당신이 돌아와서 챙겨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해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거나 챙겨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회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영세기업, 특히 사업주가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 결국 창업자가 모든 일을 수행하느라 회사는 작은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 과정이 회사의 성장을 막고 그들을 회사 일의 포로가 되게 한다. 그러다가 종종 공경에 처한다. 그들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회사를 키울 시간이 없다. 또 문서화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회사는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된다. 오해하지는 마시라. 물론 그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회사가 번창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이 언제나 회사 일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행여나 그들이 장기간 떠나 있거나 아프다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모든 노하우가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시간을 내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고 문서화하는 것뿐이다. 다행히도 이 벅찬 과정은 잘게 쪼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가장 큰 장애물인 바로 당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당신이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가를 내야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원을 더 고용하거나 심지어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런 때가 오면 당신은 이 충고를 따른 것에 감사할 것이다. 기업가로서 당신은 혁신가이자 시스템 구축자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당신 혼자 회사를 운영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회사를 현재보다 10배 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사람,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영업 담당, 마케팅 담당 등을 둘 것인가? 당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이라면 이 모든 역할을 당신 혼자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10배인 경우에도 당신이 모든 역할을 혼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설령 당신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하더라도 회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회사는 당신의 역량만큼밖에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우선 회사 내 각 역할을 따져보자.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세업체에서는 한 사람이 고객 응대와 회계장부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2가지 역할을 해도 2가지는 여전히 별개의 역할이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 2가지 중 하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물론 회사가 더 커지면 하나의 역할도 더 세분화되어 여러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부 업무가 미지급금 장부 업무와 미수금 장부 업무로 분리될 수 있다. 이제 회사 내 다양한 역할을 모두 파악했으면 각 역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장부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작업 목록은 무엇인가? 장부 업무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포함될 수 있다. 1. 고객에게 송장 발행. 2. 은행 업무. 3. 미지급 송장 후속 조치. 4. 공급업체 송장 입력. 5. 기타.
이제 회사 내의 모든 역할을 파악하고 각 역할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했으면 이제 각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문서화한다.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가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작성하기도 쉽고 사후 보완하거나 추적하기도 쉽다. 회사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작업 목록을 작성했으면 그런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문서화할 준비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지급 송장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의 수행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상 매출금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한다. 2. 지불 기한으로부터 7일에서 13일이 지난 송장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내문을 보낸다. 3. 지불 기한으로부터 14일에서 27일이 지난 송장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지불을 촉구한다. 4. 27일 이상 연체된 송장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 전담 기관에 이관한다. 하나의 업무를 따라 하기 쉬운 세부 단계로 쪼개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물론 위에 예는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것이다. 일부 단계에서는 하위 작업들이 수반되는데 그런 하위 작업들도 문서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 보고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하위 작업들도 문서화한다. 요약하면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으로 3단계 프로세스다. 1. 회사 내 모든 역할을 파악한다. 2. 각 역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의한다. 3. 각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작업을 위임하거나 아웃소싱한다면 그들에게 단계별 프로세스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 회사 내 담당자를 두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올바로 작업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이제 회사를 확장하는 것도 매우 쉬워진다. 시스템에 따라 사람만 추가하면 된다.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이 주는 놀라운 효과를 알면 절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프로세스는 사전에 문서화해놓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와 수행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 있어서 당신만 유일하게 접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문서화하는 것만이 회사를 쉽게 확장하고 당신 없이도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어야 고객은 일관된 경험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직원이 새로 들어오거나 그만두더라도 고객은 동일한 최고의 경험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의 경험을 직원 개개인의 재량에 맡길 수는 없다. 고객 경험은 개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나와야 하며 내가 아는 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작할 때 끝도 생각하라.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다. 달에 갈 때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하나는 어떻게 그곳까지 도착할 것이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지구로 돌아갈 것이냐이다. 중요한 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때까지는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회사를 시작할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업주가 뒤늦게야 비로소 이 문제를 생각한다. 회사를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 누가 당신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그들이 당신 회사를 사려는 이유는? 그들이 회사를 사려는 이유는 당신이 보유한 고객 때문인가? 매출 때문인가? 지적재산권 때문인가? 그들은 당신 회사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해보면 누가 당신 회사를 인수할 것인지, 그들이 인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질문들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이 회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가 5천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 일이 내가 회사를 5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사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매각하는 것만큼 큰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당신이 회사를 매각하는 상대방이 당신의 최종 고객이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돈을 손에 쥐는 기회이다. 사실 억만장자의 탄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무수한 재산이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회사는 그럴 만한 가치를 키우지 못해 결국 매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운명이 중단되곤 한다. 이처럼 수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야 비로소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미리부터 회사를 비싼 값에 매각할 수 있게 회사 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회사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여러 회사를 매각했고 지금은 엔젤 투자자로서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평가하는, 말하자면 협상의 반대편에 서 있다.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이 회사 그 자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와 당신이 회사 그 자체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회사가 당신 없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이익을 잘 내도 인수할 만한 자산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문서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회사가 당신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요소는 누가 왜 당신의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가이다. 경쟁업체일까? 아니면 업계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 아니면 업계 종사자이지만 다른 틈새 시장을 노리는 회사? 잠재적 인수자가 누구인지 염두에 두고 회사를 구조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투자한 자본의 출구와 회수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사업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당신이 스스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낮에는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밤에는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당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해보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면 사업주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를 팔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수입을 얻는다면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젠가는 환경이 바뀔 수 있다. 좋아했던 일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은퇴하고 싶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싶을 수도 있다. 그때가 되어 회사를 팔기로 했을 때 회사를 정리해 겨우 빚을 갚기보다는 당연히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퇴장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퇴장을 위해 구조화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 너무 늦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음부터 당신의 최종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큰 돈을 지불할 동기를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7장 실행 과제. 최고의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7번째 칸을 채워보자.